남편 찰스가 만나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한다. 재산 분할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빨리 나가자. 샤론은 내 비참함을 즐기는 듯 나를 조롱한다. 도널드도 자신이 만난 여자에게 푹 빠졌다. 그들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마음의 일부를 줄 것입니다. 내 이름은 조이 린입니다. 많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이 린입니다. 저는 50세 여성입니다. 인생은 기대만큼 즐겁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35세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찰스와의 10주년 결혼기념일을 막 축하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훌륭합니까? 찰스와의 대화가 부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다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승진해서 일이 더 바빠지고 여행도 자주 가니까 나도 일을 하니까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당연히 아이가 잘 없었는데 이것도 결혼의 한 형태이고 아이를 낳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천사 같은 아기가 아니라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보이는 시부모님이 도착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결혼한 직후 시부모님은 찰스에게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찰스는 동거의 번거로움과 계속해서 거부하는 번거로움을 비교하여 동거하는 것이 덜 번거로울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의외로 이성적이든 아니든 나는 찰스 말에 따르면 동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집에 거의 없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찰스가 말했듯이 시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면 괜찮다. 동거하기 전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이는 언제 낳으냐고 집요하게 물으시던 분들이셨어요. 샤론은 만날 때마다 아이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당신은 애만 낳았어요. 찰스 그렇죠. 그런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속이 뒤집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 기대는 금방 배신당했고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도널드가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엄숙하게 선언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금도 생활비도 안 줄 테니 샤론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 약정으로 가자. 잠깐만. 찰스도 우리 둘 다 일해서 생활비 안 받고 생활하자고 했으니 찰스도 그중 한 명이라고 했어. 나도 지금까지 찰스에게 별로 불만을 품은 적이 없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불평불만 물결이 일었다. 한 번도 급하게 들어온 적이 없었고 한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널드는 종종 밤에 어딘가에 나가곤 했습니다. 나는 그가 외출한다고 했을 때 그를 믿었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다가 나이트클럽에서 포인트 카드를 발견하고 세탁실에 낸시라고 적힌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바가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남자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낸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활력이 넘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물론 나쁜 뜻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생활비를 줄 수 없는 것도 당연하고 그 사람이 낸시에게 돈을 쓰고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아니 그런데 샤론은 점점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게다가 교활해서 점점 더 심해져서 나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빨래를 개는 방법이나 요리에 양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샤론이 사과할 때마다 샤론이 찰스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며 찰스가 나에게 소개한 첫 번째 여자친구라서 기억에 남는다며 샤론이 나에게 전화한 적도 있었다. 일부러 그러는 게 미안해요. 처음에는 샤론이 늙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계속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샤워할 때마다 화장실이 항상 더러웠어요. 처음에는 집안이 엉망인 줄 알았어요. 욕실은 찰스와 이전에 들어간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지만 아무도 욕실이 더럽다고 불평하지 않아드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 것은 샤론이었을 것입니다. 샤론이 모두가 이미 목욕을 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욕조 플러그를 뽑아서 추운 날씨에 샤워를 하게 했고 한 번은 묻지도 않고 옷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걸이를 가져갔다가 샤론이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잃어버렸다.
미안해요. 실수로 샤워를 하거나 엉뚱한 이름으로 전화를 걸 수도 있지만 보석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샤론을 보고 이게 다 저를 겨냥한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이가 집에 늦게 왔기 때문에 저녁이 늦었다며 화를 내며 식탁에 앉아 마침내 그것이 정말 괴롭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미묘할 것입니다. 샤론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집안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말을 던졌습니다. 뒤집어서 빨래에 넣고 병을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식사가 늦었다고 불평할 때마다 사소한 불편함을 추가하고 시트가 지저분하고 때로는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마침내 우리 집이 도착하여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중 두 아이는 크고 유쾌하게 고집이 세서 간병인이라는 직업에 지쳤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 침대에 누워있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샤론의 행동을 묵묵히 참아주었고 논쟁할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구와도 빨리 쉬고 싶었어요. 지쳐서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죠. 여배우가 TV에 끈질기게 출연했을 때 샤론이 도널드의 밤나들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넬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같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나요? 여배우의 이름은 낸시였습니다. 바에 있던 여자와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도널드는 창백해 보였습니다. 제가 샤론에게 한 번 물었습니다. 도널드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샤론 이혼하면 난 이 나이에 이혼 경력 있는 사람이겠지. 그렇죠. 참 비참하고 사회에 보기에도 좋지 않죠. 물론 싫지만 그 사람은 아니면 그냥 술집에서 전문가들하고 노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진지하게 나는 그녀가 다넬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혼을 주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 이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륜을 눈감는 것이 그녀에게 심각한 내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대한 샤론의 출구는 나를 괴롭혔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피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석이조와 같았다. 나는 샤론이 그 이후로 찰스와 함께 살기를 고집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찰스는 야근을 해야 한다며 집에 오지 않겠다는 핑계를 점점 더 많이 댔다. 이 집은 뿌리부터 기둥까지 썩어 있었는데 내가 썩은 마룻바닥에 짓눌려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같은 날 쉬는 날이 거의 없었던 찰스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제발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알고 보니 찰스는 오랫동안 같은 반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했고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승진하기 직전에 데이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동급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피로를 핑계로 사건은 TV에서만 일어나고 다넬드 같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어쩌면 이 집이 준비되면 내 여자친구와 내가 이사할 때 다넬드도 그런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얼즈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물건을 가지고 차얼즈를 떠나도 됩니다. 샤론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고 당신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내 여자친구는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찰스는 정말 좋은 여자라고 대답했어요. 조이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우리가 이 집을 사용할 테니 그녀가 그냥 넘어가도록 놔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녀는 정말 좋은 여자입니다. 특히 그녀가 조이린보다 귀엽다면 셰런은 마치 여자와 다시 거기로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넬드를 쏘았지만 차얼즈와 다넬드는 그냥 웃었고 이 사람들은 절망적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난 이혼 괜찮습니다. 곧 애틀랜타에서 추모식이 있겠네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나요? 추도식에서 잔치를 즐길 생각인가요? 정말 한심한가요? 절대 안 돼요. 이혼하는 여자를 데려갈 테니 그냥 가세요. 누가 한심한가요? 여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셰런과 나방의 유일한 여자이고 둘 다 바람을 피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그날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장소를 찾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샤론이 아닌 찰스가 거만한 태도로 대답했다면 괜찮은 부정행위를 한 다음 위험 있게 행동하고 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것을 파기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복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찰스는 애틀랜타의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쯤 돌아올 예정이니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용한 사람이 도착해서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트럭에 싣도록 시켰다. 없어졌어. 미니멀리즘은 훌륭해. 물건 하나하나를 버려서 내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사하는 사람이 내 중요한 소지품을 새 집으로 옮기러 왔는데 저녁에는 집이 비어 있었고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는데 찰스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좋은 아내로서 인사하기로 하고 마지막 입구에 웃으면서 섰다. 아직 여기 있나? 찰스는 눈살을 찌푸렸고 시부모님도 그랬다. 힘들구나. 마지막이니까 괜찮아. 떠나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나한테 신경 쓰는구나. 찰스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 쯧쯧 별일이야. 괜찮아.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자. 우리. 찰스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거실로 향한다. 방에서 이렇게 말하고 샤론은 찰스 너무 다정하다며 환한 표정을 짓고 반면 도널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내 아들이라고 말하며 있었다면 헤어지는 게 좋을 텐데. 먹으러 갔지. 응.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해서 찰스는 거실 문을 열자마자 소리 없는 감탄사를 흘렸다. 샤론은 피크스를 짜증나게 해서 찰스를 따라 거실로 들어와 그와 똑같이 외쳤다. 도널드도 똑같이 W. 잠깐만 합류해. Y. 냉장고도 아니고 가구 가전제품도 왜 아무데도 없지. 당연히 집에 버렸는데 이제 집이 훨씬 넓어진 것 같지 않나요? 낡은 가구를 여자친구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 놔두는 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이별 선물 버렸어. 왜 이사 준비를 안 했어? 이미 이사했어. 이사할 때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렸지. 그렇지. 결혼할 때 산 것들은 대부분 내 돈으로 산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필요하지 않은 내가 내 말에 그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찰스가 나를 가리키며 입을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포기하겠습니다. 글쎄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나눌 일은 무엇이든. 내 미소에 화가 난 샤론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말을 내 어리석은 아들에게 돌려줄 게 아내가 있으면서 바람을 피운 뒤 재혼은 내 성장이 아니었으니까 떠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외설에는 한계가 있어. 잘못이 있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끔찍한 며느리라고 말할 수 있니? 아직도 자신을 내 시어머니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단지 노부인일 뿐입니다. 나는 악의적인 미소로 말하고 샤론은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무례하게 화를 내며 흔들리는 건 샤론이 화내는 모습이 좀 재미있어지는 건 안 비밀. 내가 이 집을 분할해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잖아. 낯선 두 사람이 사는 집이 없으면 팔았겠니? 당신 가족의 집 맞습니다. PS가 우리와 함께 이사했을 때 집을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내보다 아들의 불륜을 편들었습니다. 집이 있는 집은 뭐든지 내 말을 듣게 될 것 같아 서두르는 느낌이겠지. 도널드가 개입해. 그럼 좋은 사람인 척 우호적으로 해결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예전처럼 침착하게 진행하자. 내 말은 도널드가 제안한 것처럼 내가 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잖아. 물론 조이 린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다넬드는 오늘 내 휴대폰이 고장난 게 아니었어. 응. 그래. 집을 나간 후에야. 충전이 안 되면 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보관할 필요는 없어. 내 휴대폰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내가 주머니에서 도널드의 휴대폰을 꺼냈다고 하네. 응. 똑같은 휴대폰 2대. 무슨 일인지. 도널드는 어리둥절해. 오늘 내가 떠나기 직전에 휴대폰을 바꿨어. 내가 갖고 있는 게 진짜이고 가지고 있던 건 중고인데 배터리를 사서 빼서 켜지지 않아서 기술에 능숙하지 않아서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없다고 쉽게 포기할 줄 알았는데 대성공인 것 같아요. 웃으면서 도널드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낸시로부터 지난번에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매일 서로 이메일을 보내죠. 그렇죠. 도널드가 숨을 헐떡이고 샤론이 그를 노려보는 내 친밀한 우정이 질투나서 도널드는 저번에 낸시와 함께 있었어. 오후 샤론보다 더 사랑스럽지만 바람 피우면 휴대폰에 자물쇠를 걸어야 잡힐 거야. 쉽게 그만두세요. 하지만 부정행위는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찰스가 나를 속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샤론의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좋은 일을 했고 낸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심심해요. 헤어지자. 그녀는 경로했습니다.
이 노린내가 나한테 돈을 편하게 주니까 다행이다. 무사히 헤어졌구나. 아 그런데 여긴 낸시 샤론이구나. 내 적은 잘 봐라. 내가 전화를 돌려줄 때 낸시와 도널드의 사진을 모두 보여줬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찰스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왜 내 여자친구는 남들과 똑같은데 찰스는 무슨 일인지 헐떡거렸다. 찰스 낸시한테 무슨 짓이야. 아니 그게 내 라인 아빠. 왜 낸시랑 사진 찍는 거야. 난 게 남자친구니까 당연하지. 낸시는 내 여자친구가 아니고 내 여자친구네 동급생이야. 방금 술집에서 만나서 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람과 사귄다고 누가 생각했을까? 충격에 빠진 나와 샤론을 무시한 나에게도 이런 전개는 놀라웠다. 남자들은 누가 뉴욕의 남자친구가 되기에 더 적합한지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을 시작했고 결국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본격적인 싸움으로 확대되었고 찰스가 영혼 없는 얼굴을 흘끗 본 후 도널드의 소중하고 가늘어지는 머리카락을 상당량 뽑아내면서 싸움은 끝났습니다. 다넬드 저는 큰 소리로 잘 선언했습니다. 새 집으로 갑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그 사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안녕 재산 분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셰런은 이것이 심각한 불륜과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분노하며 도널드를 맹렬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는 완전히 지친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어서 내 옆에서 펼쳐지는 이 생지옥을 보면서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쿠터를 타고 웃으며 떠나가는데 마음은 먼데 마치 탑건이 톰 크루즈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 이렇게 상쾌한 밤을 타본 건 오랜만이구나. 나중에는 이게 최고야. 내가 위자료를 포함해 이혼을 제안했을 때 찰스가 이혼을 기다려달라며 샤론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모두가 집을 잃거나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이 살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지금은 돈이 필요한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협의 없이 이혼 협의를 진행했고 최대한 많은 돈을 가져갔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차얼즈와 그의 불륜 파트너에게서 받으십시오. 나는 약간 무법자처럼 느껴졌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자연스러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전화를 조작한 것이 결국 약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혼 샤론도 도널드와 이혼한 것 같았어요. 분명히 도널드와 뉴욕의 불륜은 5년 넘게 계속됐고 샤론은 사적인 관계도 가졌다는 걸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바오피는 용서할 수 있는데 사적인 관계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결혼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넬드는 셰런에게 위자료 소송을 당했고 차얼즈는 나에게 위자료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블러드 윌 비 트루라는 말은 사실이고 부모님은 법률은 이제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널드에게 속은 샤론은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버린 찰스를 포함한 일반 남성들을 경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찰스와 샤론은 이혼 후 최소한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화 도널드 무직자는 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찰스 자신이 간신히 근근히 일하면서 거절당했습니다. 찰스는 여러 가지 일을 저글링하고 있고 조혼 때부터 주부였던 샤론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값싼 호텔에 살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 차얼즈는 낸시와 재혼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낸시는 찰스와 도널드를 모두 술집 일의 단순한 연장선으로 보고 편리한 돈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낸시는 찰스 외에 다른 남자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던 찰스는 그녀를 진지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녀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고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두 남자는 낸시에게 편리한 돈의 원천으로도 불필요하다고 간주되어 버림받았습니다. 떠나고 나서 생각한 내 관점은 내가 목표한 대로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 가족 중 누구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 극적인 가족의 붕괴를 목격한 것에 매우 만족한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가족이고 이름이었는데 연민이 하나도 없는 지금은 그래도 그 집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매일 일에 지쳐 집에 오면 혼자 생활하면서 시간이 여유로워졌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했을 때보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설에 따뜻하게 채워주셔서 동료가 노래방 레크레이션 행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제가 잘해서 대박이 났어요.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입주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서 뿌듯했어요. 개인적인 취미로 기대도 못했던 곡인데 고토 공연이 언체인드 멜로디이고 마이 하우트 윌 고온 옛날 노래 가사가 너무 멋져서 최근 노래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내 하루는 화려하지 않아 친절한 동료들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가족 같은 친절한 거주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일의 경계를 넘어 드디어 조일인이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조일인이 된 것 같아요. 조이만 받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도 좋아요. 오늘은 열심히 하자. 주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할게요. 오늘부터 에비게일과 올리비아의 짐이 도착했나요? 우리는 토마스로 가져갈 거예요. 남편이 전화로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어요. 토마스의 갑작스런 선언에 말문이 막힌 토마스는 여동생 에비게일과 그녀의 걱정만 염두에 둔 것 같았습니다. 나에 대한 배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이 도착했고 방금 이사했습니다. 내 새 직장도 의도적으로 쾌활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곳 타머스는 내 중얼거림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은 하어퍼입니다. 올해 막 50세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영업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 업무는 고객 불만 사항 및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우 보람있고 재미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한 후 수년 동안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신 고객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 토마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찍 떨어져서 우리는 시댁 근처에 살지만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토마스는 외식을 좋아하고 종종 그의 여동생 에비게일을 레스토랑에 데리고 갑니다. 에비게일의 딸 올리비아도 그들과 합류합니다. 나는 토마스에게 불평하곤 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항상 나보다 아비게일과 그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점차 희미해졌는데 토마스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고생했던 것에 대해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도 이해하게 됐다. 진심사실 시댁은 가난하고 작고 낡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너무 비좁고 토마스가 학업에 열중했는데도 그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그는 첫 번째 선택 국립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립대학교에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동거인들은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미 일하고 있던 에버게일이 등록금을 약간 도와주었습니다. 장학금의 도움으로 토마스는 어떻게든 졸업을 할 수 있었고 토마스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에비게일에게 감사했고 결혼한 후 에비게일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그녀가 주부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에비게일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 불평을 멈췄어요. 보답하고 싶은 이유를 알았어요. 토마스 마음대로 하게 놔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외롭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에비게일이랑 밥 먹으러 나갑니다. 토마스는 오늘도 에비게일 일행과 함께 식사하러 갑니다. 웃으며 토마스를 보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토마스와 계속 서로 부양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우리 관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석 달 전 어느 날 토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사실은 아비가일이 이혼한다며 올리비아에 대한 양육권을 씨에게 맡기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비게일의 이혼 소식을 듣고 솔직히 좀 고민이 됐다. 아비게일은 내가 보기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제가 메리 토마스에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비게일이 시댁에 우연히 방문했을 때 토마스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군요. 그 사람은 너무 평범하고 입맛이 형편없거든요. 아비가일은 웃었습니다. 내 얼굴을 본 순간 토마스와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에비게일의 무례한 행동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들이 생각나서 토마스는 계속했다. 나는 매일 부모님 집에 갈 것이다. 좀 확인해봐. 아비게일은 피부가 두꺼운 너와 달리 섬세하고 올리비아도 걱정돼. 토마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욕했지만 반박하지 않아서 토마스와 싸우고 싶지 않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의 부모님 집에서 잘 지내세요.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 토마스가 집에 가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그 이후로 토마스는 집을 떠나는 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는 오후 8시쯤 집에 오곤 했습니다.
평일에는 가끔 그 사람이 아침까지 집에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주말 스킨을 입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외로움이 계속 커져만 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반응이 없어서 방이 어두웠나 봐요. 또 부모님 집에 토마스가 없어서 더 우울해졌는데 토마스가 집에 있을 때 그날 더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토마스가 평소와 다르게 집에 있었는데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더군요. 에비게일한테는 집들이를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에비게일한테는 아무것도 못 받아서 나중에 작게 중얼거렸는데 에비게일한테 전화가 왔어. 안녕 토마스한테 들었지? 평소엔 잘 못 알아듣는구나. 넌 집들이 선물을 주는구나. 에비게일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어. 나 이기심에 짜증나서 반박했는데 넌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적 없잖아. 우리 결혼식에서도 우리는 결혼식에서 축의금 한 푼도 못 받았어. 아비게일은 빈 봉투를 건네주며 웃으며 말했어.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축의금은 필요 없잖아. 아비가일은 웃으며 빈 봉투를 건네주는데 이건 비어있지 않냐고 물어봐도 아비가일은 당황하지 않고 봉투를 샀는데 친절하지 않나. 아비가일이 자신있게 말했다. 상식이 너무 부족해서 말을 못하고 에비게일은 자제력이 없어 연회 음식을 많이 먹었고 코스에 포함되지 않은 음료수를 몇 잔 마셨을 때 결혼식 선물로 카탈로그 선물을 건네줬는데 나시쇼가 없지 않나요? 만약 있었다면 하퍼 몇 개를 집에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군요. 내가 이런 일들을 기억하자 그녀는 그것에 대해 불평까지 했습니다. 아비게일은 웃으며 당신은 내 동생의 아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땐 한정판도 아니었지. 올리비아는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다. 말도 안 돼. 왜 나만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토마스는 집에 오자마자 돈을 가져가는 일이 더욱 줄어들었다. 내 지갑에서 그만둬. 내가 필사적으로 말리려고 해도 토마스는 신경 쓰지 않았어. 넌 항상 집에 있으니까 돈을 안 쓰잖아. 잘 쓸 거야. 고맙게도 손에 지폐 몇 장 쥐고 토마스 집을 나가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토마스의 이기적인 행동에 지쳤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었지. 그래 이삿짐을 옮긴 듯한 남자가 여기가 토마스 집이라 우리가 들여보내야 한다고 했어. 그는 즉시 상자를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가 직접 왔어요. 이사하는 사람이 이 판지 상자가 다 뭐냐고 대답해서 혼란스러웠어요. 형은 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즉시 토마스에게 전화했어요. 그게 뭐죠? 다행히 토마스가 뒤에서 바로 집어들었어요. 에비게일과 올리비아의 투박한 웃음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 즉시 토마스가 질문했어요. 지금 이 사업자들이 우리 집에 골판지 상자를 차례로 가져오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토마스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에비게일과 올리비아의 물건이 오늘부터 도착했나요? 우리가 가져가는 중이에요. 이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마스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뒤에서 의기양양하게 전화로 에비게일이 당신과 함께 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없으니 우리 올리비아를 돌보게 되어 기뻐야겠죠. 맞죠. 당신은 대리 부모로서 이 노부인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올리비아가 다소 분개한 것처럼 들렸다고 말하기까지 나는 토마스의 갑작스런 선언에 말문이 막혔다. 아마도 시댁이 너무 비좁고 에비게일이 그에게 우리 집이 더 크고 여유 공간이 있다고 애원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머물도록 요청했을 것이다. 토마스는 에비게일과 그녀의 걱정만 염두에 둔 것 같았습니다. 나에 대한 배려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퍼가 우리 물건을 혼자 정리해야 해서 안타깝다. 에비게일도 웃고 있었다. 우리 소중한 물건을 잘 관리해. 알았어. 올리비아가 거만하게 이런 말을 했어. 이 전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으니까. 알았어. 그래서 그 말만 하고 끊고 바로 끊었어. 알았어. 이걸 하자. 일주일 뒤에 바로 행동에 옮겼다. 토마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추가 물건이 도착했는지 방은 다 정리됐나. 토마스는 집 상태가 궁금했나봐. 다소 불안한 듯해서 밝게 웃었다. 내 물건 도착하고 나도 새집으로 이사와서 일부러 밝은 톤으로 대답했어. 새집. 토마스는 사실 에비게일의 물건이 처음 도착한 날 내 대답에 깜짝 놀랐어. 바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 바로 현지로 가서 부동산 중개인과 요구하여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직접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입주하기 전에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소개된 여러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한 후에는 자동 잠금 시스템을 갖춘 여성 전용 쉐어 하우스였습니다. 욕실은 여성이 살기에 안전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공용 공간이어서 전기와 가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업체에 입주한 첫날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냥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결혼했으니 지금 당장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토마스가 저를 질책했어요. 에비게일은 겉보기에 불안한 듯 우리 방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고 그녀는 다소 히스테리적인 소리를 냈어요. 올리비아도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아줌마 내가 침묵하자. 소리 지르며 화를 낸다. 토마스는 깨달은 듯 내 멋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이혼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이와 외모를 정확히 알고 결혼하지 않을 것 같다. 또 맞다. 불쌍한 하퍼. 내 미래는 불안정할 거야. 네 알겠어. 아비게일은 배경에서 기뻐하는 듯 말했고 노부인은 끝났다. 그녀는 웃었고 토마스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너랑 다르게 뒤에서 조롱하고 아비게일이랑 다른 사람들도 동의해서 소리 지르고 있어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너라고 반박했어. 토마스 불륜에 대해 알아. 토마스는 분명히 당황했어. 사실 토마스는 3개월 넘게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는 직장 여자 동료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그것이 절대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토마스는 그것이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잠정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토마스가 그렇게 친절하게 반응한 것도 당연합니다. 나는 그를 계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집에 거의 없을까 봐 형사를 고용했지. 그렇지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운이 좋았어. 내 직감이 맞아서. 토마스가 침묵하는 동안 계속해서 형사를 고용했을 때 놀라서 수사가 단 3일 만에 끝난 것 같아. 너는 매일 여주인을 만났지. 그렇지 않니? 에비게일과 외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쉬는 날에만 식사하는 것 같아서 형사가 사진이 많다고 해서 탐정이 토마스가 그의 여주인과 함께 즐겁게 놀았다고 하니까 웃었다고 해서 매일 퇴근 후 그가 내 지갑에서 빼낸 돈은 그의 애인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토마스와 그의 애인은 형사가 사진을 찍기 쉽게 항상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당신의 애인에게도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내 직장에 정식으로 통보할 테니 기대해라. 토마스에게 형사보고서를 받고 웃으면서 말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곧바로 로펌으로 갔는데 로펌도 놀랐다. 토마스 목소리는 분명히 짜증이 나서 문자를 보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토마스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주인에게도 읽혀지지 않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예측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은 동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마스 괜찮습니까? 상황이 암울해지고 에비게일은 말했습니다. 불안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토마스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삶을 살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에비게일은 오랫동안 주부였고 아마도 지금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토마스는 그녀의 유일한 의지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마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루도 일을 안 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구나. 올리비아는 좀 곤란한 것 같았다. 토마스는 아비게일에게 혼나고 올리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칼을 더 비틀기로 결심했다. 토마스 아마도 돈을 한 푼도 저축하지 않았군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은 여주인에게 최신 명품 가방을 사주면서 돈을 펑펑 썼다고 하더군요. 혹시 빚이 있나요? 내가 이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토마스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토마스 아비게일을 무시하고 소리쳤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고 당신은 당신의 여주인을 위해 물건을 사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제 대부분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나는 타머스를 너무 싫어합니다. 올리비아가 울부짖는 모든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타머스를 꾸짖습니다. 에버게일과 올리비어는 전화 반대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어퍼 정말 죄송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세요. 타머스가 지친 목소리로 나에게 간청했지만 타머스를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 자신이 아니고 내 책임이야. 여주인에게 빨리 알리지 않으면 정식 통지가 곧 너희 회사에 도착할 거야. 나는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토마스에게 말했다. 젠장. 토마스는 그를 무시하고 답답한 소리를 냈다. 그럼 계속 행운을 빌고 꼭 돈을 내도록 해라. 막대한 보상.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토마스는 전화를 끊은 후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의 모든 전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토마스와 에비게일이 원하는 대로 투쟁하자. 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토마스와의 이혼이 확정된 후 토마스의 연락을 차단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처음에 토마스는 우리의 수입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동일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고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토마스의 불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나는 화해할 의사가 없었고 그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토마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토마스와 그의 바람피운 파트너는 보상을 요청받았습니다. 나는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시세 정보를 듣고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주인이 바로 지불하고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는데 토마스에게는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금액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몇 번이나 물었지만 결국 나는 토마스와 로펌에서 미팅에서 토마스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내 지갑에서 가져간 금액도 추가해야 하나? 나는 웃으며 물었고 토마스는 그 금액은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고 결국 토마스는 동의했다. 그 후 떨리는 토마스와 그의 여주인은 회사를 사임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봉투야. 결국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이 가겠지. 토마스는 불편해져서 사임했을지도 모르지. 토마스가 일하던 회사를 떠난 후 회사 내에서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참지 못했을 수도 있다. EMF 대리점을 통한 일용직은 나이 때문에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지불을 기다리지 않고 생활비가 있고 분할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도 남아 있었고 그의 여주인에게 졌을 것 같은 빚도 드러났고 그에게는 인생이 가끔 꽤 힘들 것 같아요. 나는 변호사를 통해 토마스가 보낸 메시지를 리드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제발 다시 합치자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만이 너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줬던 하퍼. 토마스가 변호사와 얘기하면서 울었다고 한다. 자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고 에비게일과 올리비아의 상황도 암울하다. 에비게일과 올리비아는 현재 토마스와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토마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생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휴대전화로 아비게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마스의 전화번호는 차단했지만 아비게일의 전화번호는 차단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판명되어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에버게일이 저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토마스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전기와 가스가 끊길 예정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에비게일 먹으러 지쳐가는 것 같아서 지네가 이렇게 무서운 스트레이츠에 있다는 걸 듣고 놀랐지만 도와줄 생각도 없어서 차갑게 거절해서 그냥 취직하는 게 어때? 건강해? 아비게일 전에도 이랬었지. 그렇지? 그럼 아마 에비게일 옆에 있었을 올리비아가 말했을 텐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퍼 당신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토마스와 그의 여주인에게서 많은 돈을 받았으니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엄마와 나를 돌봐야 할 의무 그냥 주소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가서 우리를 돌봐줄 거예요. 올리비아는 지금도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만든 것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젊음이 정말 끔찍했어요. 이제 내가 토마스와 이혼했다는 게 그녀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나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는 당신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마쳤습니다. 올리비아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닥치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지금 당장 주소를 알려주세요. 에비게일과 올리비아는 그 후에도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캐릭터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별 인사입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내 전화에서 에버게일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현재 궤적을 고려할 때 그들과 더 이상 관련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에버게일과 올리비아의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의 과실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들이 계속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후 괴로워서 쉐어하우스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조금 슬펐습니다. 즐거운 쉐어하우스를 떠난 이유는 개를 키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입양 행사에서 그 개를 만났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친구의 변덕에 초대받아 참석했는데 다른 개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던 중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개는 달라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개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입양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한 후 몇 번의 방문 끝에 강아지와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입양을 허락받았으나 쉐어하우스에는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아쉽게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완견이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신하고 정말 사랑스러워 이리와 내가 부르면 걔는 행복하게 나를 향해 달려온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사랑하는 개와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내 모습은 정확히 몰랐다. 약 4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잘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엘리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너무 귀찮게 해서 돈을 쓴다면 기꺼이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중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이 문제를 법정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젤라입니다. 56세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병으로 잃었지만 여전히 저는 제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막내 아들 프랭크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쓴다고 하는데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독립적이어서 믿을 수 있어요. 큰아들은 월급쟁이에요. 돈에 좀 소홀해요. 쉬는 날 괜찮아 어디 놀러 갈게 그리고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사무실도 가깝고 혼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일 때문에 바쁘고 때로는 집안일도 못할 때도 있지만 알죠. 정의인이 방문했어요. 열정적으로 청소를 마치고 쉬는 중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의인이 들어왔어요. 방금 청소다. 끝냈어요. 집 정리 잘 하시나요? 정의인은 엄마 결혼 생각 중이에요. 아 축하해요. 그래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올바른 채수로 정착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허약한 여자를 선택합니다. 불쾌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그녀를 외모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걱정했습니까? 당신은 이것에 대해 확신합니까? 당신은 나에 대해 그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그래 내 여자친구는 외동. 아이고 항상 결혼식을 꿈꿔왔어. 그녀는 부모님에게 신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니? 결혼식 비용 엄마 뭐야? 의리야 어디 모아두지 않았어. 조금 모았지만 생활비도 생각해야지. 난 남자라서 결혼식은 별로 신경 안 써.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엄마 손주 꼭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꼭 망쳐주세요. 알았어. 잠깐만요. 손자 옆총식 하시나요? 미안 요즘은 즐거운 결혼식이라 부르죠. 정의로운 당신 어쨌든 모든 걸 거꾸로 해놨으니 가서 그 사람 부모님도 인사드려야지. 그래 그 사람이 쇼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해서 우리는 이미 장소를 예약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우리가 말하는 금액이 4만 달러 정도야? 평균 비용은 잘 모르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날 날을 정하자. 알았어. 올바른 왼쪽으로 알았어. 이제 곧 할머니가 될 거야. 내 친구들 중 일부는 이미 할머니이고 그들은 나에게 손주들이 진짜라고 말해요. 특별한 거 조금 기대되는데요. 벌써 땡땡이를 치고 있어요. 할머니가 다음날 결혼식장으로 돈을 옮겼어요. 정희가 나한테 산탄총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요즘은 별로 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하며 며칠을 보냈는데 신랑 엄마로서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조만간 그 부모님을 만나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당신이 이상하지 않나요? 옆총 결혼식도 한 발만 내는구나. 그래서 옆총 결혼식이라고 하는구나. 신랑 가족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구나. 요즘 그런 느낌을 받는 건 너인 것 같아. 엄마 프랭크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나는 구시대 여자야. 결국 큰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혼자 웃다가 드디어 전화벨이 울려서 공의로웠어. 언제까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사람 부모님을 만나러 갈 예정이에요. 답변이 늦어서 미안해요. 그 사람은 심한 입덧을 앓고 있어요. 정말 괜찮은가요? 밥을 못 먹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먹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 확실히 많이 아시죠? 물론이죠. 둘 다 키웠어요. 첫 번째 임신 때는 밥도 못 먹었고 두 번째 임신 때는 계속 먹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보통은 못 먹는 편이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힘들겠네요. 임신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있었나 봐요. 오렌지 통조림에다가 토마토도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임신한 기분이랄까 힘들겠군요. 그러니까 잘 돌봐야지. 고마워. 엄마 일이 정리되면 연락할게. 결혼식에 쓴 돈 얘기를 깜빡했는데 여자친구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 같아서 결정했어.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면 위로운 사람과 프랭크가 어렸을 때
그들이 어렸을 때, 울 때 그들의 눈이 너무 강력해서 나 자신도 울기 시작했고 그들이 걷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경주해야 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고맙게도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아들들을 돌보는데 도움을 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보살핌이 덜 필요했습니다. 프랭크 딩동을 방문하러 왔어요. 프랭크 왜 여기로 오셨는지 이상하게도 잘 방문하시네요. 뭔가 생각이 나네요. 뭔데 날씬해 보이는지 식사는 충분히 하고 계시나요? 엄마 일이 바빠서 어쨌든 형에 관한 일이 정말 힘들어요. 결혼했는데 저번에 여자친구가 경고병에 걸려서 아직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왜 잘 물어보시나요? 그럼 밥도 못 먹는 입덧이 너무 힘들어요. 입덧 엄마 왜 그러세요? 너무 무심한 거겠지. 회사 다니던 중에 큰 형이 여자친구 닮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는데 그 여자는 쇼핑백을 들고 즐겁게 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가방은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그 회사 임신한 여자 같지는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장소를 위해 돈을 이체했다고 말했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결혼식을 할 계획인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숨 쉬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내 말은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이체했다가 갑자기 그 돈으로 쇼핑하러 가는 것을 취소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형을 본 사람이 누구고 그 애인이 그 사람이었나요? 프랭크가 본 사람 정말 의롭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얻은 거 아닌가요? 지금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고 형한테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프랭크 제발 제가 변호사로 일하겠습니다. 불륜 수사부터 민사, 때로는 형사 사건까지 온갖 일을 다 했지만 내 아들에게 속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아마 만화에서 얼굴에 파란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요. 다음 쉬는 날 시간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의 부모님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XXX 호텔에 오실 수 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마음속 의심을 억누르며 그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겨우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드디어 진짜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큰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향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한 호텔 경치도 좋고 정원도 좋고 날씨도 완벽했던 시티호텔의 레스토랑이었는데 기분이 더 좋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멋지네요.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의 여자친구와 그 사람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찍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지의 어머니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데이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그녀는 정말 정의로운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어도 괜찮은지 궁금했지만 나는 망설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디자이너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지가 선택되어 정말 기쁩니다. 명문회사에 근무하고 계시고 변호사이시네요.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데이지는 정의롭기엔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평범한 인사도 나누었고 식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아 그거 물어봤는데 결혼식을 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4만 달러를 더 베뉴로 이체했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았어 형. 이런 싸구려 장난은 그만둬. 무슨 소리야? 내 부모님이 만성질환으로 실직했다는 이야기를 좀 파헤쳐봤는데 거짓말이야. 둘 다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왜 내 것만 하는 걸까? 엄마가 결혼 자금을 줘야 하고 돈을 이체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잠깐 신랑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주시는 게 정상이지.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고층 건물 자금은 또 뭐야? 콘도 들어봐.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뒀는데 거기에 녹음된 건 그녀 아버지의 목소리였고 정의로운 프랭크가 한 발 앞서 이 호텔에 몰래 들어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했어. 어머니가 데이지의 목소리를 알아차릴까봐 걱정되지 않니?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엄마는 마음씨 착한 분이 데이지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걱정도 하시고 갑자기 결혼식 취소하고 결혼식장에서 환불받았다고 해서 내 이 돈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엄마한테 같이 살 수 있는 고층 아파트 계약금 달라고 엄마는 돈이 많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게 축복이구나.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니 오빠. 이건 분명 농담이잖아 아버지. 시댁은 잠시 현기증이 났지만 프랭크가 나를 지지해줘서 그녀의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결혼 자금을 훔쳤고 이제 그들은 고층 콘도에 돈을 요구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너무 착한 동생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사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 같은 프리랜서 작가가 하는 말이야. 운 좋게도 글을 쓰면서 나도 학교도 다니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어. 엄마 사무실 일을 도와줄 생각이니까 내가 언제 말대답할 자격도 없지? 나도 들었어. 저번에 프랭크가 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해 나는 매우 행복하고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지불한 4만 달러를 포기하겠습니다. 합의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작 4만 달러의 양육비 무슨 합의금이냐. 손주보기 싫다. 돈 훔치려고 날 속이는 부모. 손주보기 싫다. 그런 부모의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프랭크도 신진 변호사일 뿐이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의 결혼식은 아직 멀었겠군요. 우리가 엄마를 모실 수 있어요. 나도 당신에게 부담을 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프랭크가 내 비서와 결혼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관찰력이 있는 사랑스럽고 착한 여자. 내 동생과는 달리 돈만 쫓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결혼식은 우리 뜻대로 하도록 할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빠는 초대받지도 않을 거야. 실례합니다. 데이지는 놀란 것 같았어요. 의롭게 들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논의한 건 너희 엄마는 돈이 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한 고층 콘도는 어떻게 될지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해. 나는 엘리트 셀러리맨이다. 고층 콘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내 것입니다. 엄마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꺼이 당신을 차단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법정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당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시다. 데이지의 매력을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부자와 다음 부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엘리트라도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갈 때는 한계가 있어요. 적어도 디자이너 가방은 샀어요. 안녕. 의로운 데이지는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서 떠났어요. 다시는 안 볼 거야. 야 잠깐만. 라이투스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버텨준 걸 깊이 후회했어. 정말 좋은 하루야. 엄마 정말 잘했어. 내 인생에 몇 년을 잃은 것 같아. 제발 말하지 마세요. 엄마 난 이제부터 좋은 아들이 될 계획이에요. 고마워요. 프랭크와 그의 아내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함께 살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팔고 조금밖에 집을 지었습니다. 주중은 사무실 근처 임대주택에서 보내고 주말은 집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면 노년을 손주들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프랭에게 가르칠 것이 아직 너무 많아서 의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프랭크는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를 돕고 싶었고 프리랜서 작가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더군요. 그는 인터뷰를 위해 내 사무실에 자주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내 비서를 방문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내가 눈치채지 못한 채 시작되었고 프랭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의 여자친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프랭과 그녀에게 제안하기를 기다리기로 동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그녀는 단지 열심히 일하고 세심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훌륭한 여성이다. 그녀의 가족은 존경스럽고 그녀에 비하면 사랑스럽다. 데이지의 정의로운 외모는 데이지와 그녀의 부모가 그에게 실증이 난 후에는 의로운 모습으로 남겨졌다. 데이지는 잘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정의와 데이트하던 회사에서 끔찍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부자 앞에서 변신하고 회사에 머물 수 없었던 이별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지금은 분명히 다른 회사에서 부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고한 성격 중 하나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여자 때문에 머리를 잃는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붙인 그의 이름은 의롭게 살겠다는 의미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 후 무덤에서 굴러갔을 것입니다. 불성실한 의인에게 거절당하고 회사에도 소문이 돌자 사임했다. 요즘은 취업 준비에 돌입했다. 일자리도 없는 듯 내가 살던 아파트에 거지처럼 소리 지르며 찾아왔다. 하지만 이웃이 그를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상당히 꾸짖었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에 사는 곳을 점의인에게 말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알아내는 방법을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핵심은 꼬마지만 데이지와 그녀의 부모님 같은 사람들에 의해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아마도 육아에 실패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고 가족 여행 때 자주 갔던 곳인데 손주들을 망치는 모습이 벌써 상상이 되네요. 프랭크는 진심의 화신이기 때문에 프랭크가 반드시 혼날 것입니다. 제 이름은 해리엇입니다. 시몬스는 32세의 아르바이트 주부입니다. 남편 찰스는 저보다 2살 많고 거의 5살이 된 딸 캐서린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식구입니다. 찰스는 프로덕션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류 만우 제조회사 경영부 대학 졸업 후 교외에 있는 은행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찰스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외향적인 성격에 비해 찰스는 좀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보호하고 싶게 만든 사람. 우리는 그가 프로포즈하기 전 1년 동안 데이트했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캐서린은 다음 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부장적 사회로 잘 알려진 곳에서 오셨습니다. 나는 그런 특성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나 봐요. 캐서린이 유치원을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 집안을 주도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동네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은퇴하시고 스키장 근처의 중고빌라로 이사하신 후 집을 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버지께 하사한 집입니다. 취미로 피자를 만들기 시작한 아빠가 대로변에 작은 피자 가게를 열었고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피자를 만드신 음식으로 유명하십니다. 피자의 꽃을 사용하여 집에서 만든 피자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시댁에서 부모님이 조용한 노후를 즐기며 맛있는 크레페를 먹을 수 있는 피자집으로 남다른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귀족 가문 출신이고 시아버지는 결혼을 통해 입양됐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지배적인 인물이에요. 제 남편 찰스를 좋아하고 제 남편의 공기도요. 틀림없이 마마보이가 어릴 때 살던 집을 자주 방문하는 시어머니는 캐서린과 내가 방문할 때마다 손자를 낳으라고 끈질기게 재촉해왔다. 그녀는 손녀가 내가 아이를 데려갈 때에도 계속해서 빨리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딸이 방문을 위해 그녀는 자신을 다시 소개해야 합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캐서린이에요. 아직 기억하지 못하셨나요? 오, 그렇군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할머니, 그녀는 정말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닮았나요? H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어려서 솔직한 것입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지만 이로 인해 마음이 부드럽게 보입니다. 캐서린은 시아버지가 사실상 할머니이기 때문에 우연히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캐서린은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점차 멀어지고 있는 반면 캐서린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님에게도 매달리며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선언합니다. 피자와 할머니의 크레페 시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남편은 엄마, 진짜 마마보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만 보면 소름이 돋는다. 해리엇, 우리 가족은 명문가입니다. 딸이 하지 않을 식사가 필요합니다. 빨리 아들에게 새를 주세요. 아들을 낳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존경심으로 그녀를 털어놓지만 그녀는 손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은 남자아이인데 좋은 며느리와 몸집이 있어서 너무 기뻐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암시합니다. 귀족 가문이든 명문 가문이든 상관없어요. 시아버지는 가정에 입양됐고 시어머니의 반대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캐서린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생활 방식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캐서린만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자는 충분히 좋지 않냐고 물으니 대답이 오는데요.
엄마가 그러는데 남편과의 대화를 들은 시어머니가 맨날 전화해서 왜 우리 애를 괴롭히냐 남편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냐니까. 아내인데 그런 말 하면 보복하겠어 아 시아버지를 소중히 여기시나요? 나 한동안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 이 악마야. 또 내 새끼를 괴롭히면 안 놔둘 거야. 이트고 하이 내가 악마라면 넌 악마야. 자식에 대한 애착은 그만둬야 해. 시어머니와 전쟁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다가와 의논을 했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걸 여행을 가니까 조금 도와주고 싶어서 $1000 정도 주선해 달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그런 돈을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당신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죠. 우리도 잘 알죠. 우리도요. 여행 가고 싶다 평소에 답답함을 그 사람에게 토로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늙으셨으니 이제 꽃다리가 약해져서 여행도 못할 것 같다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걸어도 될까요? 하필하고 내 감성을 어필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 하지만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준비해서 자기 돈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까? 실제 여행 경비가 부족한 것 같다. 기획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그들을 너처럼 이렇게 난장판으로 몰아넣었지만 해리엇, 그들에 대해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니?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엉덩이나 무릎은 없을 거야. 내가 그를 쓰러뜨렸을 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아빠의 농담 나는 내 앞으로 움츠러드는 남편 위에 우뚝 섰다. 내내 지켜보던 내 딸 캐서린은 엄마 정말 멋지다며 결국 귀여운 손뼉을 치며 찰스는 돈을 못 챙긴다. 스스로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당신의 쓸모없는 아내는 FAL 파이도 조금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저축을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여행 가기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서둘러서 결국 무서운 시어머니에게 맞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는 제가 화를 낸 것을 알고 시어머니에게 달려온 것을 알고 캐서린의 계좌에서 조용히 $10,000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시댁 여행 얘기 좀 해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여행비를 잘 요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남편이 친자 잔치로 흔쾌히 준 덴티 무슨 일이야 처음부터 완전 전투 모드였다고 우리 딸한테서 가져왔는데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치료도 못하겠고 그 애는 결혼할 텐데 어차피 그 애한테 돈 쓰는 건 아깝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소중한 아이야 아이를 위해 저축하고 쓰는 건 우리 책임이야 참는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반박했다. 며느리 같은 여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니 말도 안 될 공기가 있고 집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공기가 너무 필요하다면 당신 가족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집에서 뛰쳐나온 공기를 낳는 게 어때요? 어쨌든 찰스에게 보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 후 그의 용돈에서 $1000가 나왔다고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찰스와 캐서린을 그들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나는 궁금했지만 나의 주된 관심사는 캐서린의 5번째 생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나이대의 아이를 위한 생일 파티를 계획하는 것은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다. 당연히 캐서린을 파티에 초대한 아이들을 초대해야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수와 음식에 대한 제한이 있고 여전히 밤에 캐서린과 가족 파티를 위한 선물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개 안에 뇌에는 설탕이 필요해 포도당을 보충해야 해서 내가 좋아하는 푸딩 3개를 먹고 가까스로 계획을 세웠는데 찰스와 캐서린이 시댁에서 돌아오자 조금 안도감을 느꼈지만 놀랍게도 평소에는 내가 차얼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활발한 딸이 갑자기 그녀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우리의 인사는 열정적인 딸 캐서린과 어울리도록 항상 활기차게 이루어졌습니다. 캐서린 좀 봐봐 무슨 일인지 흐느껴 울고 있었어. 할머니가 나한테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고 집에 오면 안 된다고 하셔서 항상 밖에 있어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물 한 병을 타고 스키를 타야 해서 정말 더웠는데도 밖에 있어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안에 계셨고 할머니와 함께 수박을 먹고 계셨어. 내가 방에서 뛰쳐나와 찰스와 대면한 것 무슨 일인지 왜 캐서린을 이 더위에 밖에 내버려뒀는지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니? 아이가 고통받는 동안 인간으로서 편안해야 하는데 화가 났지만 이상하게 찰스가 반항적이었어요. 내가 목소리를 더욱 높이자 찰스는 우리 친척들 사이에서 화제를 바꾸려고 애썼다. 아이들 캐서린이 유일하게 시끄러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여자들은 정말 좋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엄마도 곧 남자아이를 원한다고 말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오늘 아기는 하늘에서 온 선물이야. 찰스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유난히 권위적인 것 같아서 아마도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이혼을 고려할지도 모르지. 너는 그렇게까지 갈 거야?
내 몸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이런 남자일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엄마는 그 악마 같은 아내는 곧 이혼하고 더 어린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녀가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내 생각이 있다는 걸 알지만 캐서린의 탄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대로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머리 식히고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뜻밖에도 찰스와 시댁 식구들이 내가 그날 저녁을 요리할 에너지를 터득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캐서린과 나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찰스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차를 몰고 나갔다. 그는 부모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캐서린의 생일에 돌아올 것이라고 나에게 연락했다. 나는 캐서린에게 할머니가 아파서 아빠가 집에 갔다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 캐서린 자기식으로 이해하려는 듯 H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아이가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해리엇과 캐서린,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에 와도 돼요. 아니요. 매일 손녀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미소로 응답하셨습니다. 부모님 집에는 우리가 다시 이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캐서린의 학교는 조금 멀지만 무엇보다 자연이 좋을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혼이라는 단어를 분리하더라도 훌륭하다. 캐서린의 생일이 왔다. 나는 찰스에게 파티와 시작 시간에 대해 알려주었고 낮에는 캐서린의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밤에는 가족 파티를 열기로 계획했다. 음식을 만지는 중 맞다. 그 사람의 반응이 약간 취하고 경솔한 것 같다는 걸 잊고 있었어. 지금은 엄마와 함께 호주에 있어. 리조트 호텔에 묵으면서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어. 그녀의 소원에 따라 우리는 여기에 머물 계획이야. 그런데 3주 그나저나 호주 와인이 의외로 맛있다. 잠깐. 호주 뭐야? 캐서린 생일도 잊어버리고 뭐 생각하는 거야? 누가 신경 쓰냐? 찰스의 터무니없는 명령을 은폐하려는 듯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 악마 아내가 그녀를 무시하는 게 누구야? 우리는 더 이상 소년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찰스는 그것을 신호로 삼아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치스러운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휴가 잘 보내고 있으니 전화는 그만하고 안 좋은 기분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가입은행 계좌가 뭐였지? 잔액이 0이었는데 적금이 거의 30만 달러가 인출됐고 이 돈으로 여행을 갔다. 호주 부모님 충격에 쓰러져 바닥에 쓰러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캐서린이 걱정이 되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아빠는 안 오세요? 미안해요 자기야. 아빠는 오늘 안 오실 거예요. 그 사람 아닌데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캐서린은 엄마를 제일 사랑해. 안아준다고 위로해줘서 울면서 캐서린을 안아줬어. 캐서린 엄마는 그 순간 항상 널 지켜줄 거야. 내 안에 뭔가가 깨졌어. 다음날 조치를 취했어. 난 관공서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모았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찰스로부터 호주에 있는 그와 그의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호화로운 여행은 즐겁다. 기념품은 벌칙이 아니다. 역에 도착하면 전화할 테니까 데리러 와라. 그의 메시지는 매우 단호한 것 같았다. 어쩌면 귀찮게 데리러 가실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더 강해진 것 같다. 내 소지품을 부모님에게로 옮겼다. 집에서 찰스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직장에서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놀랍게도 내 편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은 이사회사에서 일하며 그들은 짐을 운반하기로 동의했고 비용은 시댁에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지품도 보관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하고 딸과 나는 부모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친절하게 환영받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세요. 결국 찰스가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자 나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던 대로 이혼해. 잠깐만, 진짜 이혼이냐? 이혼은 그게 너랑 소중한 엄마가 원하는 것인 것 같아. 어쨌든 내려와서 통화가 끝난 뒤 집에 오면 S라고 얘기하자. 그 교환으로 바로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안녕하세요. 이삿짐 회사의 트럭이 부모님 집에 있는데 짐을 잔뜩 내리고 있어요. 이게 다 뭐죠? 그게 당신 물건이에요.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배달해드렸어요. 배송비 꼭 지불해주세요. 충전비, 보관비, 포장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서비스는 이제 그만. 장난치고 진정하세요. 지금 거기로 가는데 딸을 끊고 엄마가 직접 만든 크레이프를 먹으며 설렘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격식의 시간이 된 줄 알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안녕, 나 방금 집에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오, 멋지고 깨끗해 보이지 않니? 아니 이게 뭐야?
넌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캐서린이랑 같이 있어. 우리 집으로 돌아온 찰스는 집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캐서린은 저와 함께 아빠에게 인사해요. 얘야, 안녕. 캐서린은 할머니의 간식을 먹고 있어요. 당신은 어머니 집에 계세요. 네, 그렇죠. 우리는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습니다. 먹고 맛있었어요. 캐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혼에 관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라고 했으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리 준비하세요. 집은 사라지고 그곳은 공터로 변했어요. 찰스가 다른 일에 놀란 것 같았어요. 내가 그것을 팔았어요. 땅값은 괜찮은데 집값이 별로 안 나와서 공터로 만들었어요. 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휴가 가는 동안 다 처리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땅 팔아서 돈은 어떻게 했어요? 그중 일부를 받을 권리,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땅이 나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 자산이므로 캐서린은 어떻게 될까요? 양육권 문제로 넘어가면 당신은 용기 있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그렇게 혼자 두고도 캐서린을 당신과 함께 남겨두면 그녀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될 것이고 당신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산의 공정한 분배를 요청할 것입니다. 당신이 낭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축한 금액을 돌려받을게요. 변호사와 상의해봅시다. 오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질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서 찾아보라고 한 것처럼 젊은 여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 이혼도 안 했고 더 이상 그 사람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변호사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당신과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테니 안녕히 계세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캐서린은 손뼉을 치며 이혼 협상을 시작했고 예상대로 모든 것을 거짓말쟁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그녀의 사랑하는 찰스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와 철저히 협의했고 앨런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횡령 금액과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자산의 일부를 요청했습니다. 캐서린 차얼즈는 불평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가져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내 전 시부모님이 집을 팔아 합의금과 내가 일시금으로 받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캐서린은 새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새 친구를 사귀며 자라났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우리 주변의 풍부한 자연에서 자란 강하고 활기찬 아이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취직했습니다. 지역 농부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 때로는 야채를 주었고 어느 날은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을 방문해서 찰스에 대해 말해줬는데 분명히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한 대로 하고 있으며 결혼할 젊은 여성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젊은 여성을 끈질기게 때렸지만 그의 소름 끼치는 주장으로 인해 그곳의 모든 여성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멸시하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남자만 있는 건설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전 시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에게 재혼을 강요하고 있다. 가문의 연속성을 위해 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가 많을 수 있다. 그 귀족 가문은 확실히 멸망할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을 것이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는 이혼했고 캐서린과 같은 유치원반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편부모이고 우리 관계는 미래를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습니다. 호주는 불가능하지만 캐서린과 저는 여기에 온 이후로 가끔 차를 타고 근처 산과 강으로 갑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그녀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시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만든 피자 크레페를 판매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오늘 근처 휴게소에서 현지 농부들이 생산한 신선한 무농약 야채로 만든 요리를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캐서린과 저는 낡은 차를 몰고 강으로 갔습니다. 캐서린이 개울에서 자갈을 쌓는 모습을 바라보며 올려다본 하늘은 파랗습니다. 나는 깊은 진정숨을 쉬었다. 모든 것은 지독히 추운 밤, 갑자기 눈이 휘날리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그것을 받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충격 때문에 말이 안 됐어요. 그냥 나한테 독을 뿌렸어요. 시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도 시도해봤어요.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필사적으로 말을 들으려고 애썼지만 내 모든 노력이 소용없었어. 이럴 때 침착할 권리는 없어. 다 내 잘못인데도 그런 말을 하는 뻔뻔한 뭐야. 왜 안 도와줬어? 왜 버렸어?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만 크게 지르고 천천히 말하라고 했는데도 대화가 전혀 안 돼. 내 목소리가 귀에 안 닿는 것 같았어. 그리고 시어머니의 바이탈은 끝없이 이어졌고 시어머니 뒤에 있었던 듯한 시아버지가 전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에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의 상태는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다행히 목숨은 위험하지 않은데 부상이 심해요. 시아버지가 좀 차분해지셨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게 놔두셨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무슨 말씀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찌됐든 나는 그에게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게 했다. 내 시누이가 어린 아이와 함께 살고 있던 이야기에 만족했다. 우리 집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그녀는 한동안 데이트를 하던 젊은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는 자주 방문했습니다. 나는 잭로부터 그가 성질이 급하고 종종 내 처제에게 손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젯밤 기분이 안 좋았고 형수님이 평소보다 더 심한 폭력에 시달렸어요. 생명의 위험을 느껴 미친 듯이 아이를 안고 눈이 내리는데 갈 곳도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셨어요. 근처에 살던 오빠가 생각나서 우리 집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갔고 형수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집에 있던 잭이 대답했다. 형수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옷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멍들고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뜻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잭는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신 약간 짜증이 나는 것처럼 보였고 허락 없이 사람들을 들여보내면 말했습니다. 애인이 화낼 것 같아 미안하지만 집에 가줄래? 화나면 무서워. 이해해. 나가서 그녀를 문 밖으로 돌려보내자 내 형수는 친오빠가 한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고 어딘가에 숨어야 해서 눈물을 흘리며 최소한 호텔비만 빌려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녀는 휴대폰도 지갑도 없이 패닉에 빠져 떠났는데 잭이 더 놀라운 말을 했다. 나에겐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다. 집에 돈은 있는데 에이미가 허락 없이 사용하게 놔둘 리가 없지.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이혼할 텐데 미안하지만 다른 데로 가봐도 될까? 추워서 보러 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서 형수는 절망에 빠져 차갑게 보내고 둘이 얼어 죽을까봐 어린아이를 붙잡고 눈밭을 헤치고 돌아와 마지못해 집에 돌아왔지만 분노한 남자친구에게 더 심한 폭력을 당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구타당했고 아이는 발로 차며 정신을 잃었다. 남자친구에게 달라붙어 말리려 했지만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접시 깨는 소리와 물건 깨는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다. 이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혜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온몸에 구타를 당해 쓰러진 형수와 아이를 발견해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금은 그들은 의식이 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완전히 회복하려면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젯밤 늦게 집에 왔는데 내가 집에 갔다면 형수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 그런 모습을 봤더라면 당장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들여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믿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그녀를 외면했다는 시어머니와 형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충격에 더해 시댁 식구들이 울면서 나를 탓하고 있는 현실을 정리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집요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미친 듯이 풀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제가 왔을 때 집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있었더라면 그녀의 특이한 행동을 알아채고 그녀를 들여보냈을 것입니다. 결코 그녀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진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내가 일하는 날 전화를 끊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카페에서 늦게 새 메뉴를 개발 중 집에 도착할 예상 시간을 잭에게 알렸지만 결국 더 오래 일하게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고 택시를 타야 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자정이 지나도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잭을 보았지만 그는 그의 여동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혼란스러워서 그날 밤 그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온 후 그에게 대면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줬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어났지만 맥주를 마시려던 참이었고 밖은 추웠기 때문에 빨리 문을 닫고 싶었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의 이기적인 변명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그런 그녀를 보면 아무 느낌도 안 드는데 왜 적어도 그녀를 들여보내 줄 수는 없었나요? 내가 그의 여동생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을 때 당신이 그녀를 외면한 이후로 그녀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에게 불평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렀다. 당신이 싫어할 거라 생각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그걸 고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그녀를 돌려보내면 내가 귀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 사람 또 다른 질문 왜 그녀에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돈을 요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날 직전에 현금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슬롯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었고 그녀에게 우리 가게비를 주면 지갑에 $10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약간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좋은 자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의심의 혜택을 주었지만 그가 항상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끔찍한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었고 약간의 친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여동생의 고통보다 자신의 음주를 우선시할 만큼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어쨌든 이대로 그녀가 어디로 도망쳐도 좋은 쪽으로 그녀는 병원에 있어 안전해. 이제 우리 둘 다 나 덕분에 안전해. 그렇지. 그 사람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의 무정한 발언이 나를 느끼게 했어. 나는 정신을 잃은 것처럼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노를 참으며 전날 밤 제게 여동생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시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제게 아버지는 평정을 잃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그는 외쳤습니다. 내 잭이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소리쳤어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꾸미지 마세요, 에이미. 당신이 그런 말을 토할 거라면 당신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일을 최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다음 그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그의 비난을 견뎌낸 모든 것에 대해 다시 나를 비난했으며 상황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면 내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괴물로 낙인 찍힐 것이고 잭는 진짜입니다. 동생을 쫓아낸 범인은 아무런 죄책감도 보복도 없이 살아갈 터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형수님이 밤 9시쯤 우리 집에 도착했던 기억이 났다. 그날 밤 고민 끝에 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영상에는 제가 밤 11시쯤까지 혼자 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영상과 또 다른 증거로 무장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을 알려주는 택시 영수증 시댁에 가서 내가 집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내가 가게에 있던 시간에 내 딸이 집에 왔을 때 지금 내 말을 믿으시나요? 아마도 그들이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분명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잭의 아버지는 손을 떨면서 중얼거렸기 때문에 에이미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집에 없었습니다. 잭의 부모는 서둘러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왜 당신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여동생도 쫓아냈는지 맹렬히 요구했습니다. 잭은 내가 그의 여동생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비난을 나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에이미가 그 당시 집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신의 여동생은 집에서 여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9시에 우리 집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잭네가 말문이 막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파스 설명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잠깐 잭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는 누구냐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잭는 부모님과 저의 질문에 몸부림치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메뉴 작업을 하느라 늦게까지 여주인을 집에 데려올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가 일에 몰두하다 자정 이후에 집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의 여동생이 나타나서 묻자 그는 그녀를 초대해도 괜찮다고 느꼈다. 그 사람은 내가 거기에 있기를 바랐고 자신의 불륜이 발각될까봐 겁에 질려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당신은 에이미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여동생도 눈 속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왜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나요? 아버지의 분노는 압도적이었고 잭는 그녀에게 돈을 주지 않은 진짜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실제로는 지출할 돈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가방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에게 주고 싶었던 신발 그는 여동생을 위해 여주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빨리 없애고 싶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문이 닫혔습니다. 잭는 내가 분노했다고 인정했지만 잭의 부모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남편이 되기 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게 부모로서의 책임인데 우리는 이것을 참을 수 없고 오늘부터 인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잭 버림받은 것에 충격을 받아 이혼녀와 단번에 맞닥뜨리고 울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미안해 다신 안 알게 용서해줘. 아버지 다리를 붙잡았으나 아버지는 그냥 뿌리쳤다. 당신이 한 일은 우리 눈에 최악의 일입니다. 그의 부모님 그리고 나는 잭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1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이제 여주인은 잭의 회사 동료였으며 그가 비밀리에 우리에게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없을 때 내가 너무 오랫동안 등 뒤에서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잭는 형수에 대한 자신의 처우를 나 탓으로 돌리려고 하기도 했는데 그게 내 분노를 더할 뿐이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 나는 잭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법률 회사로 향하자마자 즉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잭과 그의 여주인 모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중매인이었던 잭의 상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이혼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잭의 사건과 그의 여주인 잭의 상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위에 반하는 모든 것을 경멸하는 한 남자가 우리 결혼식에서 잭에게 예상대로 아내를 결코 배신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잭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된 W는 상사의 조언에 따라 잭는 시골에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주인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하루 종일 문서를 분류해야 했지만 형수는 2명은 훨씬 더 무자비했고 여전히 부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잭의 증오심을 발산하기 위해 한 행동에 깊이 분개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잭의 회사 고객 중 한 명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를 알고 있었던 우연으로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일을 했습니다. 잭의 동료들은 그녀의 인맥을 이용하여 그날 그녀와 그녀의 아이가 겪었던 잔인함을 회사 내에서 폭로하고 퍼뜨렸습니다. 이혼이 불륜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회사 직원들은 잭과 자신의 여동생을 은폐하기 위해 버림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불륜은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소문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잭는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자 그의 업무가 영향을 받았으며 잠시 후에 강등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새 직위에서 계속 일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그는 나에게 높은 위자료를 주기 위해 그만뒀습니다. 그는 저축한 돈을 다 써버렸고 지금도 월급의 거의 전부를 라이브 아르바이트로 나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하러 가는데 그 사람은 겨울용 코트도 살 돈도 없고 떨면서 야른 티셔츠도 살 여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여주인은 내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들의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고집스럽게 직장에 매달리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액은 변호사와 상담 후 부모님께 청구하기로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시고 사실 확인 후 즉시 딸에게 전액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받지도 않았으나 떠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음성 메일에는 왜 내 부모님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느냐는 욕설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이 메시지를 그녀의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약속하는 사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딸이 나를 괴롭히게 두지 않았고 괴롭히는 전화 통화가 중단되었습니다. 형수는 학대하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경찰 문제가 되었고 그녀는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헤어지자 내 시어머니와 형수는 처음에 나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제게 불신앙에 대해 물론 둘 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딸이 빼앗기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분노와 평정심을 잃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학대를 당한 후 구급차에서 재개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처제와 그녀의 아이의 정서적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내 부모님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 확신한다. 게다가 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내 가족과 이혼했으므로 근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다. 나는 아마 그들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제 저에게 낯선 사람들이지만 진심으로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며 그들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도보거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더 가까이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막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난리가 났지만 신메뉴 생각은 안 하고 결혼을 계속했다면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걸 늘 명심하고 살 생각이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 에멀리이고 29세라고 굳게 믿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최근에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산후에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엔젤릭 선의 귀여움은 나의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멋진 소년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머리입니다. 오버힐즈는 자랑스러운 엄마이지만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걸어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바쁜 남편과 멀리 사는 부모님을 대신해 산 후에 저를 도와주세요. 비록 그녀의 도움은 일반적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나를 도와주는 일이 거의 없지만 대신 소파에 누워서 그녀가 가져오는 한국 드라마 DVD를 보면서 그녀는 더 많은 것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차를 대접하고 티슈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움보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제안한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걸까요?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집에 가도 된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의심할 바 없이 시어머니가 쫓겨난다고 불평을 했을 겁니다. 아들이 울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는 진짜 마마보이입니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가 자기 어머니의 요리법을 따라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어머니를 마치 어머니처럼 숭배하는 것처럼 옷을 입게 하려고까지 합니다. 여신님, 하지만 저는 남편과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피곤해요.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보살펴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항상 TV에 고정되어 있고 그 사람의 전화기는 대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우리 아들을 신경 쓰지 않는가? 나도 마찬가지로 지친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내 눈에 충혈돼 있다. 나는 그를 노려본다. 감히 아빠에게 불평하지 마라. 그도 바쁘고 불필요한 드라마는 잠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시선을 돌렸고 남편은 말했다. 마치 시아버지가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아직도 일을 많이 하신다는 듯이 바쁘신 건 알지만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분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회상하면서 시어머니의 배려 없는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준다. 아기 에밀리가 야단벅석을 떨고 있다. 에밀리 빨리 달래라. 드라마의 재미있는 부분. 이제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전화한다. TV 화면. 아들을 돌보기 위해 빨래 개는 것을 멈추고 열중. 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지나며 아이들과 잠이 부족한 그녀의 존재에 매달린 채 지쳐가는 마음에 혀를 내밀고 있다. 주위의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되었지만 남편이 도와줄 의향이 없다면 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남은 사람은 나뿐인 것입니다. 가봐야겠어요. 시계가 칠 때 마침내 그녀가 말합니다. 오 소파에서 재빠르게 일어나 내 화장대를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화장도 완벽하게 고치고 황혼의 도시로 나간다고 한다. 결혼 얘기를 하기 위해 만났을 때부터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댄스 수업을 듣는 것 같다. 내가 모델 출신이었다고 자랑하곤 해서 사람들이 항상 나를 실제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덕분에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습관이다. 58세인데 솔직히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건 괴로운 일이다. 이 예로 수업을 들으려면 집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낮에 가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아들에게 내 품에 안겨 말을 걸자 아들은 1시간 뒤에 조용히 숨을 쉬며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다. 시아버지였다. 며칠간 시어머니의 행동에 지쳐 있었다. 나는 남편의 충고를 무시하고 시아버지와 비밀리에 전화로 의논하고 있었다.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바쁜 시간 쪽에서 시간을 내어 자고 있는 아들을 보러 찾아온 시아버지 남편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낄낄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늘도 집안일을 돕지 않고 댄스 수업을 위해 저녁을 나갔다. 시아버지는 집안의 어수선한 모습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셨다. 그의 반응을 보면 아내가 댄스 수업에 참석하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에서 그는 아내가 정말로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고 아내는 자신이 말했다. 에밀리를 지지해줄 텐데 내일부터 에밀리가 여기 오지 않도록 할게요. 제 아들이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응답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에 관심이 없는 것을 오랜만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다정한 손길을 느끼고 3개월 정도 지나니 눈물이 나더군요. 시아버지 덕분에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안 오시니까 기분이 한결 밝아졌어요. 시아버지가 안 오시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들도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 손을 잡아야 집안일의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생겼다. 아, 또 엉망이구나. 반쯤 열린 남편 방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더러운 셔츠와 양말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빨래바구니에 던져놓고 바닥을 쓸기로 하다가 청소도구를 침대 밑에 밀어넣으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청소도구를 조작하다가 뭔가에 부딪혔나요? 투명 파일이 은행에서 미끄러져 나왔어요. 복통장을 집어 남편 책상 위에 올려두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다. 남편의 통장이 아니고 우리 아들을 위해 마련해준 통장인데 왜 우리 통장이었는가? 남편 방에 있던 아들 통장, 늘 다른 곳에 보관하던 통장에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부모님과 시아버지께서 아들 탄생을 위해 아낌없이 물려주신 금액뿐이었고 우리 가족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아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가며 통장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있던 돈이 충동적으로 모두 빠져나갔고 남편 책상 서랍을 열어서 안 될 줄 알면서도 통장을 꺼냈다. 남편 통장을 열어보라고 중얼거리는 줄 알았더니 방금 받은 보너스도 다 빠져나가고 남은 잔액도 너무 적어서 멀리서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멍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달려가려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뒤졌다고 화를 냈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머니를 재정적으로 돕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엄마를 부양해야 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의 저축까지 했다고 나한테 말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 이건 안 돼. 내 남편은 내가 그와 마주하자 화를 내며 책상을 두들겼다. 고생했어. 알았어. 아마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야. 게다가 내가 힘들게 번 돈이야. 불만이 너무 많으면 그냥 이혼해야 할 것 같아. 그는 투덜댔어. 침대에서 조용히 코를 골고 있던 우리 아들이 깨어나서 남편이 울기 시작했다. 나와 다투며 우리 아들의 잠을 방해했다. 나는 서둘러 그에게 달려가 그를 내 품에 안았다. 당신이 통장에서 번 돈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 주신 넉넉한 선물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내 아버지 모두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시며 이혼에 대한 언급은 이제 그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진정하는 남편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짜증나는 표정을 지더니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건 이혼 서류였고 그 애라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놀라서 눈이 커졌다. 솔직히 말하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상관없겠지만 당신은 그럴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그는 이것이 나를 닫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남편의 유치한 행동에 감정이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번도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남편은 거의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우위에 있다는 걸 확신한 듯이 이제부터는 생활비를 자기 주머니에서 지불해 주세요. 그는 무심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방을 나갔고 거실 문이 닫히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친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뺨내 품에 안긴 아들은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며 천진난만하게 낄낄댔다. 나는 다음 날 결심을 했고 그 사람이 건네준 서류를 시청에 제출한 후 암트랙 열차를 탔다. 나는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다. 이혼 서류 제출하고 결혼 반지랑 같이 쓴 돈 위자료와 청구할게요. 갓 태어난 아기를 밖에 데리고 나갈까봐 걱정했는데 새로운 환경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다행히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그의 건강을 특별히 돌보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미시간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필수품만 가져왔고 귀중품도 몇 개 있어서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날 밤에 부모님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남편과 그 어머니의 행동을 듣고 우리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화를 냈지만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고 애쓰는 나에게 그들의 가업을 돕고 여기서 아들을 키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이 과일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도와줬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다음 날도 별일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쉬어가던 중 전화벨이 울려 마지 못해 시어머니라고 대답했다. 에밀리 전화가 뭔데 전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날카로운 비명소리 다소 짜증이 나서 대답했어. 너 누구냐? 응. 무심한 대답에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과장해서 말했어. 에밀리 시어머니인가요? 이미 당신의 아들과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내 다소 가벼운 대답이 그녀를 흔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남편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녀가 이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당황한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서명된 이혼 계약서를 위협으로 제시한 당신의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침착하게 대답했는데 이해 못한 것 같아. 용서해줄게. 아들과 결혼하게 된 것 너무 속상해서 지금 울고 있지. 아직도 옆에 있는지 궁금해. 전화로 나를 지켜보는 남편의 모습, 그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눈물이 흘렀고 동시에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어머니를 개입시키려는 그의 결심에 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마마의 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남자 스트립 클럽에서 밤을 보냈나봐. 시어머니는 통화 상대의 말에 목이 막혔어. 이 일이 일어난 신사 클럽에 대한 언급에 그녀가 반응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니? 어젯밤 남편이 거실을 떠난 후 나는 전화를 꺼냈다. 한 통은 부모님에게 내가 이혼하고 집에 올 계획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통은 시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시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상황을 설명하라. 시어머니가 사실상 우리 집에 살던 이유는 오후 6시에 문을 여는 남자 스트립 클럽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낮 동안 그녀의 집에 머물렀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그녀의 집이 그녀의 집보다 클럽에 더 가까웠고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피할 수 있었고 나와 그녀의 아들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늦게 돌아오자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클럽의 댄서 중 한 명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에게 많은 돈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항상 주부였고 자기 돈이 조금 있었고 편협함이 낮아 술도 못 마셨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댄서들에게 술을 사주면서 스스로 탄산음료를 마셨다.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부를 물었더니 시어머니를 의심하셨다. 그녀를 따라가다가 그녀가 스트립 클럽의 단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탈선과 은행 계좌의 분실에 대해 알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기만 한다면 그녀가 그녀의 아들과 손자에게서 돈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에밀리와 제 손자에게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아버지의 죄의 무게와 전화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상황을 알게 되자 당신은 제 남편에게 레빗이 할 만큼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 연예인들 말에 시어머니는 내 비난에 침묵을 지켰다. 전화 너머로 엄마가 다 거짓말이라고 해줘라고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침묵 끝에 결국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아낌없이 그런 저속한 말은 쓰지 마세요. 크리스에게 내 애정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마법사를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해요. 크리스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댄서 이름이겠죠. 나는 시어머니의 애처로운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의 돈이 그녀의 오락에 쓰였다는 생각이 또다시 피를 끓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나도 슬라이드를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부인. 나는 전화를 끊고 며칠 후 전화기를 꺼 놓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돈남용과 이혼 서류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귀찮게 하면 이혼 서류만 보여주면 그만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한 어머니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너와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니어서 무조건 믿었던 엄마에게 속아서 결국 이혼하게 만든 걸 깊이 뉘우쳤고 드디어 깨어난 것 같더라. 정말 미안해. $20,000를 너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어서 돈을 오용하고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반성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당신이 필요한 만큼 에밀리도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제 피부를 으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화해는 선택사항. 지금부터 아들만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20,000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은퇴를 위해 별도로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부터 쓰던 통장에서 남편은 아버지께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고 아들의 양육비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나도 아버지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남편은 용서하고 눈물 흘리며 사과했는데 너무 늦어서 작별 인사를 하고 통화를 끊고 바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남편과 변호사의 상담이 완료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수원은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아이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시아버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시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아들을 만나러 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어머니가 몰래 빚을 지고 있었다. 몰래 이혼을 준비하던 시아버지는 가차없이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이제는 전 남편이 마지못해 어머니를 받아들인 것 같다. 아니면 내 시어머니,